자, 율령 국가의 발전 과정을 보자. 율령 반포를 보면 아까 이제 대무청학 때 아스카 키오미야 영어를 이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록에만 남아 있지 현존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 발표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증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율령은 다이오 율령인데 이때 이제 그 반전 수법에 대한 실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요로 율령에서 인제 있고 요로 율령은 어 현존하는 인제 그 율령 중에 완전하게 지금까지 전달된 그 율령이 요로 율령이에요. 예. 그래서 요 다이오 율령은 이제 일부만 남아 있고 요거는 완전하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중국의 당률도 지금 원본 자체는 지금 존재하지 않죠. 다만 이제 당률 소위라는 그런 주석뿐만 있고 또 당률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다이오 율령이나 요로 율령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당률을 이제 흔적을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률을 파악하는 데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이제 있고 율령 체제 형성 과정 보면 일본의 국고를 사용된 게 702 년인데 702 년은 이제 그 나라 시대 이전이거든요. 나라 시대가 710 년이잖아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인제 경당사가 당해에 대한 인제까지 외라는 국호를 일본어로 바꿨다 이렇게 했죠. 요거는 중국 측 기록이에요. 중국 측 기록. 예. 그래서 중국에서 볼 때 얘들은 뭐라고 불렸는지 모르는데 지네들이 외라고 불렸다가 국호를 일본어로 이렇게 바꿨다는 기록이 중국에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이 중국 쪽 기록이 702 년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예전부터 인제 그전부터 일본이나 국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경당사가 이제 파견될 때 자신의 국호를 일본 썼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랑 국호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702 년이고요. 학자들은 그전부터 이미 인제 쓰였을 거다. 대무청 때부터 계속 쓰였을 거다 해서 대개 이제 7 세기 후반 때부터 쓰였던 걸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간제는 신기간, 태정간에서 이성 8간 제도를 실시하죠. 그래서 삼성 육부제를 이제 병행해서 실시했던 이성 8간 제도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간제는 지방간제는 이제 기나에는 이제 기내 지역이죠. 기내 지역은 특별 관리하고 그리고 요게 인제 어 지방은 큰 도 밑에 국을 두고 그다음에 여기 군을 두고 리를 두는데 군에는 이제 국사까지만 이제 뭐냐면 중앙에서 파견되고요. 이 군부터는 현지 호족들을 임명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북구슈 일대에 다자이유를 설치해요. 이 다자이유는 앞에서 대외적으로는 외교 국방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서해도 9국과 3도를 총괄한다. 오늘 큐슈 지역이죠. 큐슈 지역은 뭐니까 그래서 이제 원조라고 하죠. 원조종이라고 불렸다. 자, 그다음에 율령국가 인민체제는 당나라처럼 양정체를 실시했고 그리고 모든 인민은 호족과 계장에 등록을 했다. 그리고 반전수법을 실시해서 6세 이상의 양민, 남녀에게 구군전을 지급하고요. 천민 가운데에서 능호, 능호라는 것은 이제 능을 지키는 그 호를 얘기해요. 관호, 공노비는 양민 남녀에게 동등하게 지급했고 산호비는 양인의 3분의 1을 지급했고 구분전의 매매를 금지하고 사후에는 반납을 했다. 조용조를 납부한다. 이렇게 했는데 반전구수 수습법은 좋긴 좋은데 이게 나중에 무너져요. 예, 이미 나라 시대부터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서 해안 시대 때는 완전히 장원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예, 요건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하동 계진이라는 화폐를 주종했다. 유통이 활발해지지 않았다는데 하동 계진이라는 동전이 있긴 있는데 어 유통이 덜리 활발해지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야.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무르마치, 가마쿠라 요때 동전을 많이 인제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동전이라는 게 일본 자체의 그 동전에서 동전을 만들어 갖고 유통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동전을 가지고 와요. 예. 뭐 송나라 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갖고 유통을 시키는데 하여튼 일본 자체에서는 뭐냐면 동전을 만들긴 했지만 이게 일본 동전은 널리 유통되지 못하고요.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는 오히려 중국의 동전이 널리 유통이 됐다. 예. 그러니까 인제 그만큼 일본 동전의 질이 좀 떨어지거나 신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나라 시대를 보자. 나라 시대는 710 년부터 794 년씩인데요. 수도가 인제 헤이초코예요.
헤이쪽구, 헤이안구로 뭐냐면 옹기까지를 나라시대라고. 나라시대는 기내 지역에 보면 나라 분지가 있어요. 이 나라 분지 안에 이제 뭐냐면 헤이쪽구가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이 시대를 나라시대라 한다. 그 헤이쪽구의 위치를 따서.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할 때 이 나라 있죠. 요거 말 그대로요. 예. 요거 한국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명칭 자체가. 자, 그럼 나라 지역의 천도 배경을 보면 연령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간청이 필요했고 관리수가 증가되면 그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 후지아각구 외에도 좀 더 큰 것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헤이쪽구가 이제 건설이 된 거죠. 그다음 항해 계승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는 거. 전국적 기근과 역병이 일어나 사회 분란이 가중됐고, 그다음에 아스카 지방 자체가 이제 구호족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지역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분지에 헤이초쿠를 건설했다. 자, 그래서 헤이초쿠는 당나라의 그 중앙 장항성을 모방을 했고, 조방제로 구획된 도시라고 하는데, 조방제라는 건 뭐냐면 당나라와 비슷하게 방리제 있죠. 예. 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운영체제, 방리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나라 마찬가지로 왕국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북쪽에 두고 그 남쪽에 주적대를 둬갖고 일직선을 건설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륙풍의 호성 궁전과 그 안에 또 사원도 존재하고, 그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안에 동시서 시대의 간영시장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된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 장안성을 그대로 모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고대 시대 때 이제 뭐냐면 수도 변천 과정을 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갖고 여기 뒤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좀 얘기할게요. 여기가 뒤에 내용이 없네. 예. 보충 자료 가지고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예전에 12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요 부분이. 자, 앞에서 이제 좀 설명한 게 이게 수도 변천 과정인데, 일단 지리적 위치를 좀 파악을 할게요. 여기 이제 보면 나니야코라고 보이죠? 나니야코. 네. 나니야코는 여기가 오사카요. 지금의. 그래서 이제 오사카에 딱 이렇게 수도가 있죠. 예. 이 수도를 옮긴 거는 다이카 계실 때 옮겼다고 했죠. 다이카 계실 때. 그 당시 당나라와 신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옮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이제 뭐냐면 den지초항 때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오미 지역으로 옮겨요. 예. 그래서 시가다키 노미야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오미에 여기로 옮기죠. 오미는 이 개체 왕조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죠. 그 왕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아스카 노미야로 옮겨요. 아스카 노미야. 예. 근데 이제 아스카 노미야에서 다시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그 집도에서 문고청왕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가지고 툭탁툭탁 만들어갖고 만든 게 후지가 갖고죠. 그러다가 이제 헤이초쿠도 이제 뭐냐면 옮기죠. 이게 이제 이때부터 여기가 나라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라 시대라고 해요. 예. 그리고 잠깐 이제 쇼모초왕 때가 있어. 예. 이 쇼모초왕 때 군입구로 이제 이렇게 수도 옮기고, 이 쇼모는 뒤에 있죠. 수도를 자주 옮겨요. 이상은. 예. 그러다가 또 나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에서 새로운 또 신도시를 건설해야겠다 해갖고 나라에서 이제 시대 때 나가오카코를 이제 건설하는데, 이 나가오카코 건설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자금이 일어나 뒤에 있지만 결국에는 건설 중단하고 약간 북쪽에 헤이안권을 만들어요. 헤이안권. 예. 그래서 이 헤이안권으로 옮기죠. 794년에. 그래서 이 시대부터 이제 헤이안 시대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수도 견천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위치를 좀 파악을 해 두세요. 그 위치.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인제 그거와 관련돼 갖고 제가 인제 요거 어 정리를 쭉 했는데, 앞에서 인제 좀 다이카 계신 때 나니아로 옮긴 것은 다이카 계신 호일성을 동망한 거고, 오미로 옮긴 것은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대비한 거고요. 후지아군은 이제 율령체제 필요한 간청과 군정 확보. 이거는 후지아군뿐만 아니라 헤이초쿠 그다음에 헤이하고 다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A 촉구는 이제 율령체제 실시한 간청의 수 증가와 아스카 지역의 구호족 세력의 견제. 그다음에 작가는 쇼무청 때 이제 군위코로 옮겼는데 군위코는 이제 진호국가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간무청 때 이제 나가오카코를 이제 건설하고 막 하다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헤이안코로 다시 옮겼죠.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냈죠. 헤이안코 옮긴 이유가 뭐냐면 불필요한 간원을 줄이고 재정의 건전을 운영하고 구세조 그 당시 후지야마 씨가 이제 강성했어요. 나라 시대부터 이제 강성했는데 이때 이 세력을 견제하고 불교 세력 동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요 수도 천도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라 시대 고대 국가 영역 정비는 뭐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간도를 개설하고 역제를 시행한다는 거. 경제학 지학대 뭐 강산 개발, 양장 기술 보급, 국토를 확장인데 이민족을 통치하는 에미시를 복속하고요. 각지 농민들을 동부 이주하는데 이 에미시라는 애들이 뭐냐면 이 지역이 이제 보면 이제 일본의 혼슈가 있죠. 예, 여기가 홋카이도고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예. 요 에미시는 동북방에 있었던 지역이야. 동북방에 이제 에미시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 에미시는 그 당시 이제 나라부터 그 뭐냐 헤이안 시대까지 이제 계속 정벌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간무청왕 때 이제 에미시를 정벌했다고 해요. 여기는 나라 시대로 돼 있는데 어 요거는 좀 그렇고 요거는 헤이안 때 완전히 복속을 시켰어요. 헤이안 시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헤이안 시대 때 이제 간무청왕 때부터 MBC를 이제 뭐냐면 정벌 했죠. 뭘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간무청왕 때 갑자기 이제 뭐냐면 다 한 건 아니고 요게 이제 시작점을 해갖고 사가청왕 때부터 해서 쭉 해서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MBC를 이제 통을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MBC라는 그 민족은 뭐라고 보이냐면 자체적인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추정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원래 같은 민족인데 같은 일본 민족인데 그 일본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아니면 그 두 번째로는 그 예전에 이제 홋카이도에 아이누족이 있었죠. 이 아이누족이 일파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에미시라고 이제 했던 민족도 있었어요. 뭐 민족인지 하여튼 뭐 아이누족인지 정체가 불명하지만 근데 일본의 입장을 땐 자신의 나름대로 하이간도 있었죠. 그래서 이 에미시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오랑캐라고 생각했어. 음. 그래서 이제 이 오랑캐를 정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에미시를 정벌하는 장군에게 붙여진 명칭이 있어요. 예. 이걸 뭐냐면 정의대장군이라고 하죠. 음. 세이타이 쇼군이라고 해요. 세이타이 쇼군. 일본 말로 정의대 대장군. 쇼군이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원래는 일시적인 칭호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이제 막부 정권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냐면 막부의 수장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죠. 이 쇼군이라는 의미가 이 정의대 장군의 의미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개척하고 나서 해안 시대 이후부터 요 지역에 그 동북 지역에 이주민을 위해서 개간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8세기 때 그 당시 이제 후지와라 씨가 매척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 시대 때도 정권을 장악했고요. 그다음에 헤이안 시대 때 더 정권을 강력한 정권을 장악해서 석간 정치를 하죠. 이건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후지와라가 뭐냐면 헤이안 시대부터 등장했던 그 가문이 아니라 그 당시 나라 시대부터 등장했던 가문이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헤이안권을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후지와 씨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그 이유에서 그죠. 나라 시대 때부터 강력한 외척으로 등장했던 가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항일 계승을 불렀어 황족과 귀족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궁정이나 사원의 조용과 국가재정이 파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본인 황제가 뭐 율령체제 제거 노력했지만 잘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나라 시대 때부터 이런 반전수수제를 바탕으로 군전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게 이제 후지와부터 해서 황희 계승 파탄을 둘러싸고 요 나라 시대 때 정치 관련된 내용이 있긴 있는데 굳이 공부할 때 여기까지 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인제 한옥밤에 있는 일본사인가 그 내용을 어 정리를 좀 해 갖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한번 정리를 쭉 했는데 한번 그거 보세요 그냥. 예. 그래서 후리아라 씨가 이 나라 시대부터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많은 정치적 사건이 있는데 임용 시험에서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그냥. 예. 자 8 세기 때 토리 정책을 보면 이미 인제 나라 시대부터 인제 공민 공 공직 국민제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인제 땅을 받을 만큼 또 의무를 수행해야 되잖아. 조용조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부병호 끌려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구군전이 항폐화되고 봉적지에 이탈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조용조가 체납되고 국가 재정이 악화돼. 그래서 국가에서 '안 되겠다. 이걸 이제 뭐냐면 좀 개선시키겠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공직공민제라는 것은 이 붕괴되는 와중에 반전수습법을 체제를 형식상 유지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그 당시 백만정복개강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3세 일신법 같은 걸 공포해요. 그래서 백만정복개강법은 인구 증가도 구분주의 부족하니까 이 개강을 장려하는 등 있고 3세 일신법은 뭐냐면 보통 이제 공직공민제 안에서는 자기가 죽거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국가에게 토지를 환수를 내야 되잖아요. 반납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입장 볼 때는 경작자 입장 볼 때는 자기가 기껏 숙전화시키고 개간을 시켰는데 뭐냐면 그 토지를 그 국가에서 나가 이제 죽은 후에 아니면 일정 연령 후에 반납을 하면 누가 그걸 이제 계속 토지를 경작하겠어요. 그냥 경작하다가 내가 인제 일정하게 인제 죽거나 특정한 연령에 다 도달하면 그냥 도망을 가겠죠? 예. 그러니까 개간이 잘 안 되는 거야. 얘네들에게 토지 소유의 욕구를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했던 게 3세 일시법이야. 그래서 개간 시설의 경우에는 자기가 인제 만들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까지 소유권을 인정해요. 근데 이거는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3 대만 인정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의혹을 고취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토지의 개간의 의혹을 고취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3 대만 하기 때문에 딱 3 대가 되면 이 손자 때 들어가면 개간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냥 토지 좀 하다가 자기가 이제 죽거나 아니면 죽기 일전에 아니면 일정한 연령이 되기 일전에 정 일정한 연령이 되면 반납 연령이 되면 도망가잖아. 예. 토지가 항폐화 돼 버린 거야. 이 3세 일시법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인제 정부가 간전영령 삼재법이라는 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개간한 것은 영구적으로 사유케 한다. 그래서 간전영령 삼재법은 실제 조정수수가 이제 공진공민제를 원칙을 포기한다. 일정한 연령의 토지를 반납을 하고 다시 그 반납된 토지를 새로운 사람이 나눠주는 그런 체제를 인제 없앤다 그거죠. 자 그래서 결과 전지 면적이 증가시켰고 조회의 납이 증대됐고 국가 재정이 확보됐다. 이 간전연령 사재법을 의미하나 근데 이제 이걸 사유지로 인정하다 보니까 인제 귀족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지방 호족들이 사유지 확대가 초래됐고 결국에는 이 장원이 인제 뭐냐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토지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자 그래서 인제 간무청한 12년 일반을 고쳐서 반전수습법 유지했지만 902 년에 반전을 마지막 공민공리제 공직공리한 반전수습제는 없앴다. 그러니까 12년에 일반으로 고쳐서 그 뭐냐면 반전수습제 유지 12년 일반은 뭐냐면 12년 예전엔 6년 일반이었어요. 6 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분급을 해 줬거든요. 예. 그런데 인제 이걸 12 년에 한 번씩만 분급을 해 줘. 예. 그래서 인제 토지를 인제 6 년마다 한 번씩 분급했던 거를 12 년에 한 번씩 분급한 건 분급했다는 것은 한술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한술 전제라는 건데 이걸 좀 늦춰 주고 12 년에 1 년만 한 번 더 분급을 해서 한수도 12 년에 한수 한 번 하겠다.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 의미는 없죠. 이미 인제 간전 연년 사재법을 통해서 이미 웬만한 토지는 사유지가 된 상태에서 공유주 일부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의미는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6년 일반이든 12년 일반이든 한수는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지는 뭐냐면 공유지는 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개관이 잘 안 되고 주로 간전영변사제법에 의한 사유지만 개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나라 시대 때 대외 관계를 보면 신라는 백총강 이후에 신라의 외교 관계를 재개했지만 뭐냐면 그 후에 인제 관계가 다시 나빠져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교 형식을 가지고 뭐냐는데 그래 갖고 인제 서로 뭐냐면 "한계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사신들 추방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는 뭐 국가와 국가 때 교류보다는 주로 인제 민간 교류가 많았죠. 예. 그래서 이 민간 교류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차원 문서에 나와 있는 내신라 문해의 가치를 증명하듯이 양국 사이에는 상당한 일상적인 교육 관계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는 이제 사이가 안 좋았지만 민간 교육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인제 발해 같은 경우에는 양국 사이에 빈번한 사전이 왕래했고요. 발해 사전은 초기에는 정치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해서 있지만 목적에서 전환해서 경제적 교육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사와 관련된 거죠. 예. 그 당시 이제 신라와 고구려를 견제하기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발해가 일본과 친했는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인제 목적이 이제 바뀌어서 경제적 교육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신라와 그 당시 그 당나라 물건을 가지고 와서 중개 무역을 하고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도 많이 오니까 이제 "당나라에서는 좀 오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일본 국서에도 이제 적혀 있고 그런데 자, 당을 보면 인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때는 당나라 채권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공 형식은 띠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조공은 하는데 채권을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돌고리나 위구르 같은 유목민족들은 이제 그 당나라와 이제 교류하면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채권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돌고 같은 경우에는 일시로 또 채권도 받곤 하지만 자, 당나라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당나라는 그러니까 일본도 당나라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항상 조공채권 관계를 맺지 않았죠. 그 역사를 좀 볼게요. 자, 조공채권은 자기 필요할 때만 맺고 중국도 그렇게 신경 안 썼어. 일본은 너무 바다 건너서 멀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일단은 이제 기록상에 보면 시미코가 인제 조공채권을 맺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제 쭉 있다가 외왕 오 기록에선 남아 있는 거예요. 외국 5 왕이 외왕 5 왕이 5 명의 왕이 어 책 조공책봉을 맞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5 세기 때죠. 게다가 인제 견수사, 경당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 견수와 경정사의 특징이 뭐냐면 조공은 맞는데 책봉은 안 맞아. 예, 조공은 맞고 그러다가 한참 동안 인제 안 하다가 가방무역 때 무르마치 막부 때죠. 요때 가방무역 때인데 이때는 조공 책봉을 같이 맞죠. 그러니까 전국시대 때 이제 끊어지고 나서 계속 인제 뭐냐면 일본하고 중국은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은 어 자기의 필요할 때만 이 조공채권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우리처럼 이제 끊임없이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견수사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당나라가 바뀌니까 경당사를 파견했죠. 그래서 경당사 파견한 내용 보면 일본 조정은 초기에는 정치 외교적 목적, 8 세기 이후에는 문화적 수입을 주목적으로 수입을 사주를 파견했다. 그래서 보통 20 년에 한 번씩 파견했다고 그래요. 20 년에 한 번씩 파견해서 파견할 때마다 인제 그 사람도 이제 같이 가죠. 거기 뭐 여러 가지 유교단지 불교단지 이런 학문들 이제 수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유교 어 당나라에서 20 년 동안 뭐냐면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나중에 다이카게시 인제 일으켰던 거죠. 예. 그래서 한전이나 불 한전이나 한전 그러니까 한문 서적이나 불전, 물품은 해외 쪽을 중심으로 귀족 문화를 번성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인제 많은 물품들을 동대사라는 창고가 있어. 왕실 창고가 있는데 요게 인제 그 정착 동대사 이제 그 창고에 있던 소송인에 보관을 해. 그래서 보통 실크로드 있죠. 바닷길의 종착점이 일본이라 보고 있는데 그 일본에서 도착한 중국 신라
그다음에 그 당시 뭐 중동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어디에 다 보관돼 있냐면 항실 창고였던 정차원에 보관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차원에 보관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신라 민정문서 같은 것도 보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동서문화 교류를 활발히 이루었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9세기 때 당나라가 쇠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의 제정당은 경당사를 폐지해요. 그리고 인제 일본은 동아시아 관계를 단절하고 일본 가치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북풍 문화의 배경을 쓰하게 나오겠어요. 북풍 문화의 배경은 두 가지 볼 수 있죠. 견신라사, 신라에도 파견됐죠. 그다음 두 번째는 경당사를 폐지했다. 그래서 인제 얘네들이 받은 인제 신라나 당나라 문화를 바탕으로 뭐냐면 자신의 고유의 문화와 결합되면서 국풍 문화가 형성이 되죠. 해안 중기 때. 요 국풍 문화의 배경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있고요. 자, 그럼 나라 시대의 문화를 보죠. 나라 시대 문화. 요게 인제 좀 편집이 잘못됐네. 예. 요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위치에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야? 11페이지 이동.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라 시대의 문화를 좀 보면요. 이때 이제 문화를 덴포 연월사였거든. 덴포 문화야. 보통 일본 같은 연월상에 있던 연월을 붙여 갖고 무슨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부르거든요. 자, 앞에서 인제 헤이초코를 바탕으로 해서 발달한 기존 문화고요. 그 당시 당나라의 제일 발달된 문화인 성당 문화의 영향을 받아 국제성이 풍부한 불교 세트가 강한 문화다. 그리고 인제 자체적으로 국사를 편찬했죠. 그래서 고사기나 일본서기를 편찬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예. 자,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우리나라 역사할 때도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죠. 왜냐면 이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그리고 왜곡된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 자체가 일본 황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미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 사료 자체가 백제 삼사 같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백제나 가야나 뭐 이런 그 기록 있죠. 부족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부족한 기록들을 요 고사기 특히 일본서기에서 많이 가지고 와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걸 인제 뭐냐면 분석해서 역사 사실을 파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제일 오래된 사서가 일본의 고사기하고 일본서기예요. 예. 고사기, 일본서기 그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외에도 일본은 인제 잠깐 여기 보면 어 그 여러 또 뭐냐면 역사서를 만들었어요. 소일본기 그다음 일본 후기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어. 이런 것들이. 예. 이걸 육국사라고 하거든요. 우리보다 지금 빨리 우리가 먼저 기록을 많이 남았는데 기록을 먼저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래된 기록은 이 1차 사료 기록은 요게 먼저 만들었어. 예. 그래 갖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거야. 예. 한참 후대죠. 근데 일본은 벌써 8 세기 때 나온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럼 그전에 우리나라는 안 만드냐? 우리가 더 많이 만들었죠, 일본보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어, 남아 있는 게. 근데 일본은 계속 남아 있죠. 일본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기록들이 계속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고대 시대 때 중국의 기록이나 그다음에 삼국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 들어와서 그대로 누적이 돼요. 예. 없어지지 않고.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나 뭐 전란이나 그런 것 등등 해 갖고 기록이 많이 소실되죠. 예. 그래서 인제 중국에서도 예전에 중국 고대사라든지 지금 중국에 없는 책들은 그런 기록물들이 중국에 그 없어진 기록물이 일본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인제 일본서기 같은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역사인데 반해서 약간 고사기 같은 경우에는 청왕가 개인의 역사라고 좀 보시면 돼요. 청왕가 자체. 그래서 청왕가에서 개인적으로 보존한 가문 자체에서 보존한 어떤 개인 가문의 역사고 좀 일본서기는 그 국가 기록물이었다, 공식적인. 이게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 와카 모음집 만엽집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 시대 때는 이제 불교가 되게 발전됐죠. 그래서 주로 귀족 불교 중심이지만 하여튼 헤이초쿠의 큰 사찰들이 만들어졌고 불교 이론의 연구에 진전되어 남도 육조의 제학파들이 형성됐다. 그다음에 호국불교가 형성돼서 호국불교라는 건 뭐냐?
그래서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불교가 호국불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손무청왕이 되게 유명하죠. 불교를 통해서 사회분단을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불교를 중흥시켰는데, 그래 갖고 이 손무청왕은 741년에 국고분지라는 그 건립의 조치를 했고요. 국고분지가 뭐냐면, 국은 뭐죠? 국은 일단 국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국구가 국이잖아요. 지방 행정단이죠. 그래서 그 당시 지방 행정단위가 도, 국, 현, 리로 돼 있잖아요. 이 도는 형식적인 거고 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통치단인데, 큰 행정단인데, 이 국에다가 각각의 뭘 사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분사는 국에다가 사찰을 만들겠다. 각 1국당 한 개 사찰을 만들겠다. 이런 거야.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왜 공포했냐면, 그 당시 천연두가 많이 유행됐어요. 그러니까 천연두가 그 당시에, 지금이야 백신 맞으면 이제 뭐 나아지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마마라고 불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뭐냐면 통해서 사회 분단을 하니까, 그 당시 불교 진호국가 사상, 부처님을 통해서 난리를, 부처님을 통해 난리를 이제 막겠다는 그 사상이 있어서 이걸 공포한 거야. 예. 그래서 모든 국에는 뭐냐면 사찰을 만든다. 근데 남자 사찰과 여자 사찰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남자 사찰을 이제 국군 승사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자 사찰을 국분 니사라고 해요. 이 니라는 거는 비군이 할 때 니 있죠. 예, 여자 사찰이요. 예. 그래서 남승 있는 사찰을 국분 승사. 그다음에 여자를 있는 건 국분 니사. 그러니까 한 개 국에, 한 개가 아니겠네, 두 개겠네요. 남자 그 사찰과 여자가 있는 그 비군이 사찰, 이렇게 만들었죠. 승려 사찰과 비군이 사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만들었고, 그러면 여러 이제 국들의 이제 뭐냐면 총괄할 수 있는 사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요걸 이제 뭐냐면 야마토에 설치된 것이 도다이자예요. 네, 도다이지. 동대사라고 하죠. 동대사. 요게 이제 여러 국에 있는 국고 분지들을 총괄하는 제일 큰 사찰 중에 하나가 동대사다. 도다이자다. 도다이자다. 도다이지. 네, 도다이지라고 하죠. 동대사. 자, 그래서 이제 도다이지 안에 그 뭐냐면 대부를 만들죠. 되게 커요. 지금도 있어. 네. 그래서 대불 조립의 조를 공표해서 대부를 만다. 그래서 동대사 대부이 상당히 크죠. 예. 그래서 이 동대사는 한번 불타 없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마쿠라 막을 때 다시 재건한 거고, 지금 남아 있는 건. 근데 요 그 대부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불타 없어지지 않았겠죠, 이거는요. 그래도 이제 불타 없어지면서 동대사 자체가 불타 없어졌지만 요 동부는 계속 남아갖고 지금도 계속 지금 남아 있는데, 되게 커가지고 그 완전히 뭐냐면 그동 뭐랄까요, 불상 보면 이제 그 사찰에 보면 불상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 손바닥에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도 있거든요. 되게 커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해이안 시대로 넘어가죠. 해이안 시대. 자, 해이안 시대의 전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귀족 정치고요. 그리고 상대적 왕권이 이제 약화되죠. 물론 나라 시대부터 약화되긴 했는데 해안 시대 더 약화돼요. 그 다음에 나라 시대부터 조금씩 붕괴됐던 율령 정치 체제가 완전히 붕괴돼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장원제, 그다음 뭐 사무라이, 이들이 이제 나타나죠. 자, 그러면 해이안 시대에 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간무초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간무초 왕. 간무초 왕인데, 이 간무초 왕이 이제 뭐냐면 수도를 옮기려고 했죠. 잠깐 요거 관련된 내용보다는 요게 이제 좀 요걸 볼게요. 자, 간무청은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했는데, 하나가 이제 군사적인 거야. 앞에 설명했던 MEC를 정벌 했죠. 그래서 정의대장군을 파견해 갖고 지책이에요. 그때 처음에 정의장군이 사카노 우에노
바무라 바로. 예. 자, 발음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3번의 원정을 쳤는데 어민의 왕은 요때 이제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고 그 후에 청왕인 등 여러 청왕들이 원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출발점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수도 정비 과정을 해요. 이걸 조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가오카코를 이제 천도하려고 여기 이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홍수가 있거나 뭐 하여튼 그 귀신이 들렸거나 해 가지고 결국엔 794년에 헤이안으로 옮기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수도 정비를 했다. 그래서 2대 산업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해양권 옮기고 나서 인제 중지를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인제 간무청학 때 MBC 정벌도 하다가 중지되다가 뒤에 인제 황제들이 인제 청왕들이 계속 해 갖고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요 지역을 일본 본토로 귀속시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보면 그것도 이게 뭐야? 자, 여기 보면 야마시로 나카오카 볼게요. 야마시로 나카오카는 그 고토로 천도하기 전에 수도 사모려고 했던 곳이야. 그래서 오늘날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나가오카 현재 교토 부근이에요. 네, 교토 부근. 그 이유는 이제 왜 여기를 천도하려고 했냐면 동대에서 같은 불교세를 차단하고 그다음 덴무청왕계를 견제한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 사람은 덴지 청왕 계통이야. 간무청왕이 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덴무가 쭉 있죠. 근데 반기였던 예전에 쫓겨났던 그 아들 있잖아요. 예. 그 덴지의 신하들 계통이 이제 왕이가 됐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이 좀 약하겠죠. 덴무청왕기가 계속 있으니까 이들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상대 에미시를 정벌하고 여기가 이제 뭐 병사나 물자 보고의 원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다음 외척이었던 후지아 씨를 견제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 홍수도 일어나고 그다음 천연두도 확산하고 그다음에 천도 책임자였던 후지아나 다네치크가 이제 사라졌는데 이걸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요거까지 들어가면 좀 약간 깊게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후지아나 다네치크가 이제 뭐냐면 사라지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사라진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그 간무청왕의 동생이었던 사화치앙이다라는 게 그 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화치앙이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기양받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화치앙이 죽고 나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거. 그래서 뭐 홍수도 나고 천연도 등장하고 이상하게 사람 삑삑 죽으니까 여기 뭐 귀신 들렸다. 그래 갖고 아유 불길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겠다 해 갖고 그 약간 북쪽인 헤이안구로 옮겼죠. 헤이안구로. 자, 헤이안구 보죠. 헤이안구는 오늘날 교토죠. 그거 인제 수도 안 옮겼어요. 다행이죠. 수도 계속 옮겼으면 이렇게 많아지는데 자, 헤이안구 말 자체가 뭐냐면 평안궁이잖아. 안정을 원하는 거야. 예전에 나라 시대나 그다음에 인제 앞에 그 뭐야 그 야마시도 나카오카 이 천도하는 과정에서 불안했죠 사회가. 귀신도 들리고. 그래서 여기를 좀 약간 이제 더 이상 이제 불안을 떨쳐내고 좀 안정시키는 마음에서 이름을 헤이안구 정한 거야. 이름을 잘 정한 것 같아.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나라가 평화했는지 뭐냐면 계속 문제가 없었죠. 뭐 문제가 없었다기보다는 크게 이제 뭐냐면 또 옮길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평안낙도라는 의미의 그런 수도를 정했다. 그래서 이때 인제 수도를 정할 때 큰 역할을 했던 그 도레인이 앞에서 얘기한 신라 계통의 도레인 핫타시죠. 원래 이 지역 자체가 핫타시 그 영야권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이게 천도 이유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불필요한 간원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하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구세력 및 불교 세력을 견제시키는 거다. 그래서 왕권이 지배 세력을 교체하여 중앙 집권을 지배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탄스 일본사에 있는 내용도 이제 좀 볼게요. 그 외에도 원령의 공포 아까 그 당시 이제 누구야? 사화치왕의 원령의 공포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귀신의 어떤 공포에서 피하는 것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참고로 일본사 공부하실 때는 이 아트난사 일본사를 좀 보세요. 이게 잘 돼 있어. 예전부터 기출 문제 많이 나왔고.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 외에 뭐 대한제국사 일본사나 그다음에 뭐 영민식의 일본사 뭐 등등 있는데 그것도 보도 괜찮아요. 저도 다 보긴 했어요. 예. 서로 이렇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근데 뭐 일본사 자체가 어쩌다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걸 다 보긴 좀 그러니까 그냥 딱 하나만 집중하겠다 생각하시면 아탄사 일본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간무청왕이 회의안고로 이제 선도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원룡의 공포 때문이다. 나라시대 귀족들의 정권 다툼에서 연이어 발생한 나는 많은 황족들의 살해된 결과 나왔고 이에 충격을 받았다. 둘째는 나가오카코가 수혜를 입기 쉬운 지역이다. 지금의 강남 지역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분지 형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물이 넘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셋째는 천도한 지역 일대에 거대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하타시의 본거지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관무청왕은 그 하타시의 경제 주요 배후에서 율령 정책 제고를 시도해야겠다. 그래서 개혁 정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근데 요거보다는 요게 나을 것 같은데 요게 교과서 보통 이제 통설로 있는데 요걸 외워서 쓰시고 만약에 이거 더 쓰다면 뭐 요것도 더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아탄사 일본사에 있어요. 다른 책이 있어요. 다른 부분에. 예. 요거는 아마 추가 설명한 것 같아. 요 부분은. 예. 자, 요게 이제 회의안고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뭐냐면 뭐예요? 자강성을 모방을 했죠. 자방성을. 그래서 지금 회의 쪽과 회의안고가 보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한 100년 넘게 하고 있다고. 100년을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교토에 있는 그 시가지는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원래 초창기 시가지는 묻혔죠. 구시가지는. 하여튼 회의안고하고 회의 쪽과 지금 발굴하고 있다. 일본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당의 장항성을 설계를 모방으로 해서 회의 쪽부의 경우를 살려서 일본 현실에 맞게 설계됐다. 네, 회의 안건을. 그다음에 강남청은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율령 정치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했어. 예. 그래서 귀족 세력도 억압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뭐냐면 영해직을 이제 설치했어요. 영해직. 영해직이라는 건 뭐냐면 율령 체제 가지고는 이제 뭐냐면 귀족들을 뭐냐면 통제를 못하니까 귀족들 통제하기 위해서 역설적이지만 율령 바깥에 있는 간직을 설치했어. 예. 그래갖고 그걸 이제 뭐냐면 율령 체제 유지하면서도 귀족 세력을 약화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영해관 설치 자체가 율령 체제를 좀 수정했다는 의미도 있죠. 율령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귀족의 어떤 권력을 약화하는 목적이고 실정에 맞지 않는 율령 체제를 수정해서 기존에 율령이 없는 새로운 간직을 영해관 설치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가가유시가 영해관 밖에 있는데 가가유시나 곤데이나 이런 것도 다 영해관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가유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곤데이를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은 가가유시는 뭐냐면 되게 이제 지방간하고 관련돼 있어요. 지방간. 그래서 전인국사가 인제 그 할 때 자기가 임기 떠날 때 조용주 민학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신임 국사에게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제대로 이제 안 되잖아. 제일 중요한 게 조세 수입 확보인데 그래서 조세 수입의 확보를 확실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가가유시를 파견해 가지고 뭐냐면 그걸 관리 감독한 거야. 그래서 전인국사가 신임 국사에게 넘길 때 이게 인수인계할 때 조용주 민납분을 어떻게 이제 처리했는가 완전히 바꿔 뭐냐면 해야지 처벌 안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그 구로도로 그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구루도도 코로나는 비서관을 넣는데 이 비서관은 이제 뭘 하느냐면 황 청왕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는 거예요. 측근 중에 측근이죠. 보통 기밀 문서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힘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 뭐 국정원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구도도 코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KBC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국을 있고 가가유시 여기가 있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 그리고 가가유시를 여기를 좀 지우고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결과는 이제 일시적으로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나름대로 재원 확보의 의도를 이제 해서 일시적으로 성공했어요.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예. 그렇지만 결국에 귀족세력을 오히려 강화시켰다. 왜냐하면 이런 그 가가유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 부유도도 포도당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중 그 귀족이 배제한 채 신진 세력들이 유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귀족들이 유명하게 돼. 그래서 오히려 이걸 바탕으로 귀족 세력들이 더 힘을 키웠다. 오히려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 간직을 독점하면서 힘을 키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6 년마다 실시했던 반전 수지를 12 년마다 수정했다. 예. 6반 제도를 12반 제도로 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인제 이게 의미가 없다고 했죠. 이미 인제 그 사전이 확대된 과정에서 쪼금 남아 있는 공전에다 그걸 실시한 거니까 의미는 없고 결국에는 반전수술법이 인제 뭐냐면 폐지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동북경영에서 인제 동북 지역에 MEC를 반란을 일으킨 걸 정복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3 번에 걸쳐서 정복했는데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인제 뒤에 인제 사가청왕 때부터 또 반란을 일으킬 때 그것도 정복을 하고 하여튼 스물스하게 했어. 그런데 이게 동북 원정은 나중에 중단돼요. 그래서 이 간무청왕 때 3번 거쳐서 했다가 동부원정은 완전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다만 인제 요때 이제 시화성이나 닭가성을 이제 축조했다거든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음 여기 제가 인제 있는데 여기 동북 지역이죠. 이 동북 지역의 방어 기지로서 요 정도 되는 지역에 닭가성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요네시로강까지 유역을 점령했다. 뭐 이거 우리까지 알 필요 없고 일단 중단됐다가 사가청학 때 원정을 제기했지만 또 실패했다가 나중에 인제 조금씩 해서 점진적으로 동아를 이뤘다. 그리고 이때 그 에미 정부를 시작해서 정의전쟁을 일으켰던 장군을 정의대장군, 정의당국 5 단계를 토벌하는 거. 얘네들이 5 단계라고 이제 봤으니까 요 내용들 지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외 관계를 보면 신라와도 예전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완전히 파견이 종식됐고요. 당은 이제 공적 교섭의 필요성이 저하됐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인제 중기 때 들어가면서 완전히 경당사가 폐지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해이안 시대 때 초기 문화를 고니 조간 문화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인제 당풍 문화가 유행했다. 당이라는 것은 이제 당나라이고 풍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의미죠. 바람풍자 할 때의 문화인데 요거 뭐 각자 보시고 요때 인제 좀 눈여볼 게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것이 있는데 입당, 국업, 순례 행기가 있어요. 일본 최고의 이제 개인 일기직인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왜 관련돼 있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하고 있죠? 장보고. 입당 구법 순례행기를 썼던 애인이 그 장보고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당나라 때. 그래서 장보고에 관련된 당나라 기록이 장보고와 관련된 행적과 관련된 당나라 때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장보고 행적과 관련된 기록이 이 입당 구법 순례행기에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외워 두세요. 이거는 한국사와 관련된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해양 시대 때 뭐 청태종이니 진원종이니 이렇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시면 하면 되고 넘어가서 석간정칠 넘어가죠. 석간정치는 예전에 기출 예문에 한번 나왔죠. 예. 석간정치를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인제 일본의 결혼 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본의 결혼 제도를 보면 일본의 이제 그 귀족들 그러니까 황제들 그러니까 일본 청왕이나 귀족들은 결혼이라고 좀 하긴 그래요. 공식적인 결혼을 안 해요 잘.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얘네들이 인제 하냐면 청왕이 결혼이라고 하지만 이 결혼이라고 좀 하기 그런 게 뭐냐면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 집에 자주 놀러 가. 그러다가 어 이 귀족의 딸 중에 어여쁜 얘가 한 명 있어. 그러면 청왕이 이제 하룻밤 이렇게 딸하고 동침을 해요. 예. 몇 번 동침을 하다가 이게 이제 딸이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 여기에서 인제 뭐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청왕에 살고 있는 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귀족 가문의 저기 외할아버지 집이죠. 외할아버지 집에서 뭐냐면 성장하고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외할아버지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황제 그 이삼이 또 이제 뭐냐면 이 왕자가 청왕이 되면 당연히 외할아버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청왕이 돼도 외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근데 이제 이 후지아 때 들어가면, 후지아 이제 해안 중기 때 들어가면 예전에는 그래도 외가가 자주 교체가 됐어요. 근데 이 후제아 때, 그러니까 이제 해이안 중기 때 후제아시 국가가, 후제아시도 4개 가문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가문이 북가예요. 이 북가가 뭐냐면 그 에서 국가의 딸들이 낳았던 그 황제가, 청왕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되는 거야, 연달아서. 그러다 보니까 청왕이 이 후지아 씨의 명예에 받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후지아 씨가 이제 뭘 이름으로 통치하냐면 섭정과 강배기로 이름을 통치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앞글자를 따갖고 뭐냐 석간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석정이라는 것은 청왕의 나이가 어려서 청왕을 대신해서 정무를 집행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럼 청왕이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됐으면 또 청왕을 측근에 자문한다는 이름으로 간백으로 하죠. 그래서 그 석간 정치를 했다. 센쇼크, 일본어로 석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간백을 간박구라고 하죠. 네. 그 앞글자를 따서 석간과 간백. 그래서 이 석간과 간백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가문이 외척을 장악해서 후지와 국가가 이제 그 독점을 정치를 독점했던 시기를 석간 정치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결혼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일본에서 방혼제라고 해요. 방혼제. 일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상류층 사람도 있죠. 예. 청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쇼군이라든지 나중에 귀족, 일반 귀족들은 결혼을 안 해. 잘 결혼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좀 속된 말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기 자손을 퍼뜨리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일반 그 평민들은 결혼하지만 일반 그 저기 청왕이라든지 쇼군이라든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이 방혼제 형태로 이렇게 자손을 이제 퍼뜨리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방원제의 폐단이 석간정치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석간, 난 섭정과 간배를 지휘해 갖고 이제 나타는데, 이 석간 합쳐서 이제 섭정이다, 그러니까 석간이라고 하죠. 네, 말이 잘못네. 다시 할게요. 많이 꼬였어요. 예. 섭정과 강백인데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일본 말로 이제 셈빠꾸, 그다음 간백구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합쳐서 일본은 후켄이라고 해요. 후켄. 우리는 이제 말로는 석간이라고 하지만 일본 말로는 후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후지아라는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계를 독점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후지아 국가의 권력 투쟁이 쭉 있는데 그냥 보세요, 그냥. 네. 여기까지 공부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석간 정치 관련된 내용. 근데 이제 11세기 중반에 이 외척 후지아 가문에서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해, 그 왕비가. 왕비라보다는 그냥 그 귀족의 딸이죠. 하여튼 그러면서 석간 정치가 약화됐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석정과 강백이라는 칭호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석정과 강백이 예전처럼 강력한 힘을 뭐냐면 행사하지 못해요. 네,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귀족과 농촌 생활 변화를 볼게요. 그래서 해이안 시대 때 반전수법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양극화되고 자원이 형성되면서 농민층이 분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국가가 이제 지방 통제가 약화되면서 국사, 어, 그, 이게 뭘까요? 네, 군사의 민중 지배력이 후퇴되면서 또 국사의 지방 분권적 경향인데, 군사는 이제 지방의 호족들인데 이 호족들이 나중에 교체가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이 군사의 지방 국권은 뭐냐면, 군사라는 것은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석관 정치 이후부터는 예, 이 국사를 파견할 때 국사를 임명하면 국사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국사의 대리자가 가요. 예, 이거 지인 국사 제도라고 하거든요. 지라는 것은 이제 대리를 의미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들에다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제 파견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어떻게든 뜯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계속 세습직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국사가 지방 세력가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종전의 토착 현사직을 맡고 있는 토착 호족들은 힘이 약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의 일종의 지방 정권이 형성이 돼요. 이런 체제가 이제 후에 그 막부 체제까지 계속 연결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율령 체제 지배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전수습법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조용조도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의 조세 부과가 어렵게 되니까 토지 단위로 조세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양세법처럼 이제 그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다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토지를 묘라고 해요. 묘. 그래서 자기 토지를 개척해갖고 거기에 등록되는 사람을 명주라고 해요. 명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명주가 아니라 묘조죠, 묘조. 예. 그래서 자기 토지를 개간해갖고 거기에 이제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람을 묘주라고 한다는 거. 그런 것들. 그 중에 그 묘주들 모주 중에 제일 큰 모주 이런 애들 다이모라고 해요. 그래서 다이모는 대호족, 대지주 이런 의미인데 나중에는 이제 다이모가 의미가 지방 통치자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장원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장원의 발달은 좀 볼게요. 저는 요걸로 해서 좀 볼게요. 요게 좀 잘 돼 있더라고요.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에 그 내용이 있어갖고 좀 볼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8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68번입니다. 자, 장원의 성립의 계기가 됐던 것이 앞에 얘기한 간전영령사제법이라는 거야. 이거는 한 번 자기가 개간을 하면 그 토지 소유권 영구히 갖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장원이 형성되는데 초창기 때 나라 시대 때 나온 초기 장원들이 나타나요. 자, 나라 시대 때 이 초기 장원들은 별로 힘이 없어. 네, 장원이긴 장원인데 요게 이제 왜 힘이 없냐면 이 사람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면세권이나 명예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고요. 해이안 시대 때 나온 이제 뭐냐면 장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장원이 등장하는 거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진지기의 장원이라고 해요. 왜 기진지기의 장원이냐면 여기 좀 보면 자, 여기 이제 그 당시에 되게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일단 보면 요걸 이제 이거는 이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네. 자, 그 당시에 장원은 크게 이제 뭘로 나오냐면 공령하고 장원을 이렇게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네. 자, 여기 장원을 보면요. 여기 보면 장민이 있죠. 장민. 장민은 뭐냐면 원래 이제 개간 사업을 통해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토지를 묘라고 했죠. 묘에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때 토지 대장에 뭐냐면 적혀 있는 사람을 뭐냐면 묘주 또는 명주라고 해요. 명주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 있고 이 명주들이 이제 묘주들이 국사가 막 이렇게 와갖고 막 뜯어내니까 이 국사가 이제 지역 세력화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민들이 도저히 살기가 힘든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지방 유력한 그 지방 세력가 있죠. 이 지방 세력가들에게 자기 토지를 맡겨요. 맡기고 자기는 이제 경작권만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지방 세력가들도
이 지방 국사의 어떤 세력이 커지니까 얘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력 귀족들에게 또 뭐냐면 공납을 하죠. 그럼 또 얘들 보호해 주고 그다음에 유력 귀족들도 또 이게 영가라고 하거든. 영가들도 자기들 또 보호받기 위해서 그 당시 중앙에 있는 상급 귀족들 있죠. 대사찰에 또 공납을 바치고 보호를 받아요. 이걸 본가라고 해요. 되게 본가는 그 지역의 이제 그 후지하나 씨나 아니면 중앙의 유명한 가문들 이런 사람들 본가고 이렇게 해서 인제 중층적인 보호와 공납 관계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최종적인 소유권은 본가가 갖고 있지만 그래서 1차 소유권 아 이 1차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영가는 또 2차 소유권을 갖고 있고 어 그다음에 장가는 뭐 3차 소유권을 갖고 있고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경작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소유권과 경작권이 누층적으로 누층적으로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물일권주의가 아니라 한 개의 토지에 한 개의 소유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소유권과 경작권이 같이 누층적으로 걸려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소유 관계에 띄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게 일본의 장원제도의 특징이야. 일본의 장원제도의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그 착취들이 많겠죠.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국사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국사들이 들어오면 불인권과 또 불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력적인 뒷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초기 장원 대신에 이런 기진계 장원이 그 당시 뭐냐면 중세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해양 시대 때 대표적인 당원 형태죠. 물론 이제 이런 장원 형태도 이제 무로마치 가마쿠라 막부의 말기 들어가면 이제 쇠퇴하고 무로마치 막부 때 들어가면 이제 그 이 기내 지역만 있다가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제도적으로 없어지게 되죠.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 장원의 발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 보시고 예. 그래서 이들에겐 국사에게 들어가지 못한 불수 분위권이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점차 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나 토지와 사적 인민이 증가하고 되고 이와 같은 중세 토지 제도를 장원 공룡제라고 한다. 이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장원은 이제 뭐냐면 사유지를 얘기하고 사유지를 바탕으로 장원을 얘기하고요. 공룡도 이것도 일종의 공유지인데 사유지가 된 거야. 음. 그래서 장원과 공룡제, 장원 공룡제.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어디까지 가냐면 그 가마쿠라 막부까지 갔다가 가마쿠라 막부 때 쇠퇴하고 무르마치 막부 때는 기내 지역만 이제 집중됐다가 나중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기억 이렇게는 도수용 할 때 있죠? 이 뒤에 좀 설명할게요. 예. 자, 그럼 무사히 등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 자, 이렇게 장원 공륜제가 이제 행해지고 있을 때 이때 동시에 등장했던 무사들인데요. 예. 무사들은 왜 이렇게 등장을 했냐면 그 당시 그 율령 체제가 붕괴되면서 국가의 공병 시스템이 붕괴돼요. 구병제가 붕괴되니까 공령 가지고 이제 지방을 뭐냐면 통제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치안이 문란해져. 그러니까 장원의 영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때 장원의 영주라는 거는 어느 것 정도 되냐면 이게 좀 보면 잠깐만요. 이게 왜 이래 이것도. 예. 장원의 영주가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얘네들. 얘네들이. 예. 얘네들이 자기 땅을 관리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 본가나 영과들은 이제 중앙에 있는 얘들이고 얘들은 지방에 실질적으로 이제 요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 해야 되는데 도적로부터 막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적으로 무 호위병을 구성해요. 여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사무라이라고 해요. 사무라이.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이 인제 지방에 있는 장원을 지켰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있다가 이 사무라이 세력들이 커지면서 중앙에 올라왔대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권력가의 시종 역할을 하죠. 무사의 호위무사. 근데 이 호위무사들이 나중에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요런 과정까지 겪게 되는데 자 사무라이들의 권력 장악 과정을 이제 좀 약간
보죠.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